말레이시아에 여행하다 보면 중국인과 인도인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중국 사람이 많은데요. 슈퍼에 가면 저한테 당연히 중국말로 말을 걸어요. 처음에는 살짝 기분이 애매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혹시 내 몸속 어딘가에 중국인의 피가 흐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도 그 중에 가끔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코리안, 너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는 말레이 사람이래요. 내가 보기에는 딱 인도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한마디 꼭 덧붙이죠. 역시 한국인은 이쁘대나 뭐래나. 유후후. 이 중국인들과 인도인들은 언제부터 말레이시아에 살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 중국인과 인도인, 말레이시아의 인구 구성을 보면요, 말레인이 69% 정도, 그리고 23%의 중국인과 7%의 인도인, 또 나머지는 기타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인구의 30% 정도를 중국인과 인도인이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일 수밖에요. 영국의 말라야 식민지배는 말레이에 있는 주석과 고무 같은 천연 자원들로 영국 경제에 많은 보탬을 줍니다. 먼저 중국인들은 1800년대 초반 말레이로 이민 온 주석광산 노동자들이었어요. 나폴레옹 전쟁 때 전투 식량을 연구하다가 발명된 통조림은 획기적인 음식 저장 방식이었어요. 이때 양철 통조림 캔의 안쪽을 주석으로 코팅하면 음식물이 닿아도 처리 부식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산업혁명으로 통조림 식품 생산이 활기를 띠면서 주석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 주석은 말레이 반도의 국제무역 중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 떠오릅니다. 네? 향신료요? 향신료는 이제 재배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귀한 물건이 아닙니다요. 말레이시아는 세계 3대 주석 보유국이고 1979년에는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이곳에서 수출했어요. 주석 채굴은 1820년대에 말레이시아에 중국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청나라 말기로 가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가 심각했고, 또 반란과 아편전쟁까지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혼란의 시기였어요. 페락의 주석광산에는 호키엔이라고 하는 푸첸성 출신 사람들과 캔토니즈라고 불리는 광동성 출신, 이렇게 두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주석광산에서 있었던 여러 폭동과 유혈 사태에 영국이 개입하면서 평화가 회복되자 본격적인 말레이 반도의 주석 생산 붐이 일어납니다. 채굴하는 사진이 옛날 그 사금 채취하는 것과 비슷하죠. 초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채취를 하다가 영국의 시설 투자로 나중에는 기계를 이용해서 땅을 파내는 방식이 널리 사용됩니다. KL과 슬랑고르 등 옛날 그 주석 산지에 보면 커다란 호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것들이 리조트나 이런 것들로 많이 개발이 됐는데, 이게 대부분 주석을 캐내면서 파낸 땅이 지금의 호수가 된 거라 그래요. 이런 영국의 시설 투자와 외국 자본, 그리고 중국인의 노동력까지 합해져서 19세기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55%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활기를 띠었고요. 1970년대 말까지 붐을 이루던 이 주석 수출은 이후 알루미늄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시들해져서 현재는 내수용으로 사용되고 수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1800년대 후반에 대규모의 고무 농장이 생기면서 같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건너온 고무 채취 노동자들이었어요. 고무는 맨 처음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미대륙을 발견했을 때 세상에 알려져요.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씹기도 하고 공을 만들어서 노는 걸 보고 엄청 신기해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고무가 여름에는 끈적거리면서 녹아내리고 겨울이 되면 딱딱해져서 부서졌어요.
그래서 약 400여 년 동안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있다가 19세기에 와서야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공법을 알아냈고, 그때부터 고무의 다양한 용도를 찾아내면서 고무나무 재배가 시작돼요. 처음 해보는 고무나무 재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남미 브라질 습지에서 자라고 있었던 고무나무를 유럽으로 가져와서 심어봤지만 실패를 거듭해요. 영국은 식민지인 인도와 말라야의 싱가폴 등지에서 재배를 시도했는데요. 덥고 습한 기후에 잘 자라는 고무나무는 말레이시아에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렇게 대규모의 고무농장이 물라카와 슬랑고에 만들어져요. 이 시기에 또 자동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마침내 공기압 타이어라는 걸 발명하면서 고무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1910년까지 수백만 헥타르의 고무나무가 재배됐고,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고무의 주요 생산국이 돼요. 1930년대에는 말라야의 생산량이 전 세계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농장 산업은 무엇보다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나무가 상하지 않게 고무 원액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영국인들은 인도 남부의 타밀 지방 사람들을 주로 데려왔는데요. 이 인도인들은 말레이인에 비해서 임금도 낮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같은 것도 없었어요. 주석 광산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너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종적인 이 사람들을 선호했고, 또 같은 지방에서 온 처지가 같은 사람들은 서로 가족적 유대관계가 생기면서 더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어요. 고무농장 노동자들은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수액이 다 녹아내려서 채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채굴된 원액을 가지고 가공하는 곳에 가서 오후를 보냅니다. 이 인도인의 후손이 현재 말레이시아의 인도계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합성 고무가 나오면서 그 옛날의 명성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고무와 라텍스 산업은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예요. 최근에는 교배 기술이 발달해서 최대 10배의 고무가 생산되는 새로운 품종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의료용 라텍스 장갑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의 65%가 넘는 고무장갑을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했고요. 올 한 해에만 억만장자가 된 말레이 사람이 5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 중국과 인도에서 온 이민 노동자들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어요. 힘든 노동을 이겨내려고 아편에 손을 대다 보니 아편 중독이 심각해졌고, 버는 돈을 아편 사는 데 쓰느라 더 고된 노동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암울한 현실을 개척합니다. 터전을 잡은 지역에 학교를 설립했고 본토에서 선생을 데려와서 자신들만의 언어로 교육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말레이시아에는 중국어 학교, 타밀어 학교, 말레이 학교, 영어 학교 이렇게 각각의 학교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인종이 따로 또 같이 있는 말레이시아.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더 특별한 이유겠죠?